신과 사람의 뜻이 모여 진기한 종이 만들어지니 신령스러움은 용이 우는 것 같았다. 보는 자는 기이하다 할 것이고 듣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소리, 신의 소리였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종엔 무서운 전설이 담겨 있다. 종은 만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어린아이를 끓는 쇠물에 넣자 마침내 종이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것은 1000년을 넘게 어미를 원망하는 아이의 울음이었다. 성덕대왕 신종. 우리에겐 에밀레 종이란 이름으로 더욱 친숙한 종이죠. 그런데 이 종은 신의 종이라는 장엄한 이름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대단히 비극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함께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종을 만들 때 어린아이를 집어넣었다는 바로 그 에밀레 종의 전설입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은 성덕대왕 신종에 담겨있는 1200여 년 전 신라인들의 염원과 에밀레 종 전설 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밝혀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피드로 공원. 태평양을 바라보는 낯익은 한국식 건물이 있다. 코리언 힐이라 불리는 이곳에 1976년 한국과 로스앤젤레스 시가 자매 결연을 맺으며 세운 한국식 종각이다. 종각 안엔 대형 종 한 점이 걸려 있다. 이 종은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이 기증한 것이다. 종은 성덕대왕 신종을 모델로 하여 만들었다. 7, 6, 5, 4, 3, 2, 1. 영시 울리는 무채야의 종. 종소리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종은 특별하다. 고신각 종은 1985년에 새로 만들었다. 역시 성덕대왕 신종을 품떴다. 왜 성덕대왕 신종은 모든 종의 모델이 되는 것일까? 우리에겐 에밀레 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국보 29호 성덕대왕 신종. 신라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발원했고 그의 아들 해공왕 7년 771년에 완공됐다. 성덕대왕 신종. 이름도 범상치 않은 신종. 이 신종은 신라왕실 원찰인 경주 봉덕사에 신압됐다가 영묘사에 자리를 잡는다. 그 후 영묘사가 화재로 소실되자 경주 남문박 봉황대로 옮겨진다. 이때부터 성덕대왕 신종은 불가의 범종이 아니라 경주 성문을 여닫고 정오를 알리는 관종이 된다. 성덕대왕 신종은 1915년 경주문화원으로 옮겨진다. 거대한 규모 때문에 이동 때마다 대장관을 연출했다. 경주문화원 종각에서 60년간 그 장중한 소리를 울렸다. 박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신 가운데 새 박물 1975년 지금의 경주박물관이 신축되면서 성덕대왕 신종은 또 이사를 한다. 이때 역시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2,500여 평 규모로 경주 인구가 그때 10만입니다. 근데 인근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15만 명이 모여서 경주에.
그러니까 경주가 아주 인산이네고 더군다나 그 종을 모시할 마다 그냥 사람이 구름처럼 모였어요. 그래서 장관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많은 노인들이 부처님에게 공덕을 바치려고 그 종을 붙잡고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큰일 나죠. 끝없이 몰려드는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 정관장이 긴 광목을 사와 시민들에게 잡고 뒤따르게 하자 신종과 거대한 인파가 한데 어우러져 장엄한 의식이 돼버렸다. 그 무게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경주에 보통 다리로서는 지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안전을 다 점검했더니 한 4km를 돌아가야 돼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도 우리가 그 전선 지중화가 덜 돼가지고 경주에도 보면 하늘이 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레일러가 한 1m 높이고 우리가 종을 가마에다 모셨거든요. 가마가 한 4m 50. 그 전체가 한 6m 되는 거예요. 거기 다 걸려요. 전선을 통과할 때마다 일일이 한전 직원들이 자르고 잇기를 반복했고 신종의 뒤에는 수많은 인파가 뒤따른 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20분 거리를 이동하는데 무려 한나절이 걸렸다. 성덕대왕 신종은 높이 3m 75cm, 너비 2.2m의 장대한 크기다. 과연 성덕대왕 신종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신종의 무게는 18,900kg이었다. 거대한 종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종으로 유명한 짜르 대종은 완성 직후 바로 깨져 한 번도 소리내지 못한 종으로 더 유명하다. 지금도 이처럼 큰 종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드물다. 그러나 성덕대왕 신종의 명성은 단순히 규모가 커서 얻은 것이 아니다. 종을 장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문양은 견줄 대상이 없다. 양각의 화려한 꽃 문양은 막 신종을 타고 오르는 듯하다. 당좌는 만개한 연꽃이 겹겹으로 새겨져 있다. 앞권은 비천상이다. 천의를 입고 날아오를 듯한 비천은 거대한 신종을 더욱 신비롭게 한다. 일찍이 독일 미술사학자 에카르트는 신종의 비천에 최상의 혼사를 바쳤다. 요염한 듯 애잔한 듯한 자태, 신라의 자태다. 하지만 성덕대왕 신종의 가장 큰 자랑은 소리다. 웅장한 타격음, 그리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여음의 파고는 세상 어떤 종도 낼 수 없는 천상의 소리다. 이 소리가 왕 커졌다 또 작아지면서 매듭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또 다시 이게 또 커졌다가 작아지는 그러한 소리가 이제 반복되면서 마치 이것이 이 곡을 하는 것처럼도 들리고 또 아주 우렁차게 포효하는 듯하게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뭐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그런 그 우는 소리로도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남는 여운의 경우는 64Hz 아주 저음인데 그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심호흡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을 줍니다. 마치 이거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과연 이 신비로운 소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성덕대왕 신종 정밀 점검에 참여했던 신영기 박사는 신종의 성분을 분석했다. 그런데 철물 재련에서는 기피 성분인 다량의 유황이 발견됐다. 외부에서 종이 완성된 후 외부에서 타종을 했을 때 충격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차단해줄 뿐더러 이 소리를 충격을 완화시켜가고 분산해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결국은 종의 저 내면에 가서 소리로 돼서 다시 나올 때는 좀 더 은은한 소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 결과로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신의 소리는 천년을 이어져 왔다. 네, 아무리 들어도 에밀레라고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미술사학자 퀸멜 박사는 성덕대왕 신종을 보고 세계 제1의 종이라며 독일 같으면 이 종 하나로 훌륭한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학창시절에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성덕대왕 신종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장엄한 종소리와 함께 들었던 에밀레 종의 무섭고도 슬픈 전설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이를 버린 엄마, 그리고 그 엄마를 원망하는 아이. 자, 일단 에밀레 종 전설의 진위부터 확인해 보죠. 에밀레 종의 전설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엄마의 말 한마디가 아이를 죽게 했다는 실언형이다. 종 만들기가 거듭 실패하자 보실받기 위해 거리로 나선 스님에게 한 여인이 드릴 건 아이뿐이라고 말한다. 그날 밤 스님은 꿈에서 그 아이를 넣어야 종이 완성된다는 계시를 받는다. 아이를 데려다 도가니에 넣자 비로소 종이 완성됐는데 종을 칠 때마다 아이의 원혼이 에밀레 에밀레 하며 어미를 원망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 역시 주종 과정에 거듭되는 실패로 시작된다. 책임자인 종장은 고심에 빠지고 종장인 오빠의 집에 얹혀 살던 과부 동생은 번민 끝에 아이를 바친다. 종은 완성되나 역시 종소리엔 아이의 원망이 담겼다. 선왕을 기리고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신성한 종에 왜 이런 야만적인 전설이 담겼을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공양은 비단 에밀레 종 설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트로이 전쟁 당시 그리스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함대 무사 항해를 위해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자신의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쳤다. 구약 성경에도 인신 공양이 나온다. 유대의 지도자인 입다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사원했다가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된다. 서구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낯익은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스스로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과 에밀레 종 전설은 같은 인신공양을 담고 있는 듯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인신공양이라는 것은 우선 그 자체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거기는 의식이 아주 분명한 겁니다. 내 자신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희생을 해서 무엇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머니가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 새끼를 집어넣어서 공양한다. 이것은 불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을까.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큰 모순이 되는 것이죠. 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저 슬픈 전설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설이죠. 과연 상목숨을 앗아간 성덕대왕 신종의 에밀레 전설은 사실일까? 종의 제작 과정을 통해 에밀레종 전설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자. 우리 종의 정교하고 생생한 문양의 비법은 바로 밀랍이다. 종의 외형틀을 만들고 겹겹이 밀랍을 바른다. 조각된 문양판에 밀랍을 부어 찍어내면 정교하고 생동감 있는 문양이 만들어진다. 종 모양의 밀랍틀에 밀랍 문양을 붙이면 종의 외형이 완성되는 것이다. 밀랍 모형 종 위에 황토흙과 모래 등을 혼합해 두텁게 발라 말리면 종의 거푸집이 완성된다. 외형이 완성되면 열을 가해 내부의 밀랍을 녹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이 사용된 밀랍은 벌집 2,000개 정도의 엄청난 양입니다. 밀랍이 다 녹아내리면 거푸집의 안쪽엔 정교한 문양만이 음각으로 남는다. 이 밀랍 공법은 우리와 일본의 범종 제조 기술 차이를 벌려놓은 결정적인 것이다. 그리고 철로 더신 외형틀을 내형틀에 조립합니다. 내형틀과 외형틀 사이에 숯물이 들어갈 공간만 남기고 조립하는데 한치 오차 없이 간격을 맞추어야 종의 두께가 일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어긋나면 종소리는 불협화음이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쇠를 녹이는데 우리 종은 구리와 주석을 주로 이용한다. 성덕대왕 신종인 20톤 이상의 쇠물이 필요하다. 당시에는 대형 도가니가 없었기에 20톤의 쇠물을 동시에 끓이기 위해선 수백 개의 소형 도가니가 필요했다. 쇠를 녹이는 작업은 도가니 속 쇠물의 빛깔이 모두 같아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이어진다. 이 쇠를 녹여서 용해를 해가지고 틀에다 붓는 과정에서 온도나 이물질이나 이것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은 종에 들어가서 이 소리가 금이 갈 수가 있고 또 늦으면은 금이 갈 수도 있고 이 온도가 안 맞으면은 이 조직이 안 좋아지고 깨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조 과정이 종에 만드는 데는 제일 중요합니다. 도가니 속 온도가 일정해지고 완전히 용해되면 도가니 속의 용탕을 숯물바지에 받는다. 숯물은 식기 전에 최대한 빨리 틀에 부어야 한다. 예전엔 위에서 숯물을 부었지만 요즘은 관을 이용해 아래서 위로 치고 올린다. 이 방법은 공기의 기포가 종 속에 남는 것을 방지하고 이물질을 위로 뜨게 할 수 있다. 지금은 이 과정이 쉬워졌지만 옛날엔 같은 온도의 숯물을 동시에 주입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성덕대왕 신종 정도의 종에 수백 개의 소형 도가니를 이용해 숯물을 붓는 것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2대에 걸쳐 종이 만들어진 것이다. 숯물 중온도가 달라지면 종은 용접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기계 장비가 부족했던 옛날엔 숯물을 신속히 주입하기 위해 아예 종틀 주변에 용광로를 수십 개, 수백 개 설치하고 배관을 설치한 후
동시에 쇳물을 주입했다. 갈래갈래 주입되는 쇳물 속에 아이를 어떻게 넣었을까?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저희가 이게 2톤 500짜리를 마서 한 군데로 마가지고 통에 마서 그걸 따를 적에는 그렇게 했을 적에 거기에 넣어도 이물질이 생기는데 수백 개의 용광로를 만들어 가지고 또랑을 위해서 오는데 어디다가 사람을 가지고 몇 군데다 넣을 수도 없는 거고 뒤로 거꾸로 그 사람이 들어가 버려 가지고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 소리가 더 안 좋아지지 좋아진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 제조 기술로는 아이를 넣을 수 없음이 확인됐다. 동서고금을 뛰어넘는 위대한 조형물이며 당대 과학의 결정체인 에밀 레종. 과연 이 아름다운 종에 왜 이런 불가사의한 전설이 담겼을까? 이번엔 현대 과학을 빌어 그 진실에 접근해보자. 종의 보존을 위해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한 파편을 이용해 종 성분을 분석해봤다. 설화가 사실이라면 이 파편에선 인체에 많은 인 성분이 나올 것이다. 실험 결과 인 성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보통 주물을 만들 때 우리 종과 같은 이런 형태의 복잡한 형태의 이 주물을 만들 때는 인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양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의 그 전체적인 구도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주적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해봤는데 그 인성분은 그 흔적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에밀 레종 설화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비롯 신라 당대로부터 조선 시기까지 어떤 역사서에도 남아있지 않다. 민간에 떠돌던 에밀 레종 전설이 처음 기록된 것은 구한말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서였다. 그들이 정리한 에밀 레종 전설은 지역과 연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경주의 에밀 레종 전설을 서울의 보신각종과 연결짓기도 했다. 결국 종 주조 과정에 아이를 넣어 소리를 완성한 에밀 레종 전설은 어떤 방식으로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설은 1200년이 넘게 끈질긴 생명을 가지고 전해 내려왔을까? 에밀 레종 전설이 더욱 널리 알려진 건 일제강점기 이후 연극과 영화를 통해서였다. (1962년) 김지미, 신성일 주연의 영화는 공전의 대히트였다. 에밀레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 설화 자체의 그 사건은 허무맹랑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이 에밀 레종이 주성되고부터 지금까지 1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갖고 전승돼 온 데에는 거기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 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분명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화로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시대의 역사적인 어떤 사회적인 사건 같은 것을 담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에밀 레종, 즉 성덕대왕 신종은 더 이상 종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 종의 보존을 위해 영구히 종을 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 대신 30분에 한 번씩 최첨단 음향 장비로 녹음된 종소리가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완성을 위해 어린아이를 넣었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낭설이네요. 그런데 이 전설이나 설화는 어떤 사건의 원형을 비현실적인 이야기 속에 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역사에도 기록이 없는 에밀 레종의 설화는 1200년이 넘도록
광범위하게 이어져 왔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700년대 신라인들이 유아 사례라는 비극적인 내용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그 내밀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엔 도들새기만 처녀자의 종명이 남아있다. 종체의 앞면과 뒷면에 새겨져 있는 천자가량의 장문의 명문은 웅원하고 화려한 문체로 고대 금성문의 최고봉으로 평가된다. 경덕왕의 뒤를 이어 성덕대왕 신종을 완성한 신라 36대 임금 희공왕은 765년 불과 8살의 나이에 왕이 됐다. 어린 왕이 등극하자 국정은 모후 만월 부인이 대신했고 주종불사 역시 그녀가 주도했다. 신종이 완성된 771년 희공왕의 나이는 아직도 15세였다. 태후의 영향력은 종명에서 확인된다. 성덕왕과 경덕왕, 희공왕의 뒤를 이어 만월 부인에 대해서도 극찬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만월 부인 대목엔 특이한 대목이 있다. 원구. 과연 원구는 누구일까? 아침에 태후 만월 부인과 국사를 논했다는 것은 원구가 막강한 권력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원구는 바로 임금의 외삼촌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공왕에게 외삼촌이 있었던 얘기가 되고 결론적으로 만월 부인은 아침에 자기의 친정 오라비와 함께 국정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을 하고 저녁에 다른 신하들의 형식적인 어떤 추인을 받는 이런 식으로 신라의 국사 전체를 좌지우지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원구는 김홍이었다. 태후 만월 부인과 국정을 담당했던 원구는 희공왕의 외삼촌인 김홍. 명문의 직책을 통해 김홍이 요직을 완전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행사의 총책임자이자 국방부 장관, 수도방위 사령관이며 경호실장인 외삼촌, 그리고 어린 아들 희공왕과 그 아들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하는 어머니. 여기서 그 에밀레종 전설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전설 속의 아이는 희공왕으로, 그 어미는 만월 부인으로, 또 외삼촌인 종장은 김홍이라는 권력자로 이렇게 대입해 볼 때 너무나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런 전설 속의 인물군과 당시 왕실의 인물군이 일치한다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종장인 외삼촌과 오빠의 성공을 위해 아이를 바치는 어미, 그리고 어미에 의해 희생당하는 어린아이는 각각 최고 권력자 김홍과 실질적 통치자인 태후 만월 부인, 그리고 어린 희공왕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8살이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희공왕은 누구일까? 신라 36대 왕인 희공왕에 대한 유일한 유물인 사천 신라비. 지난 2004년 경남 사천에서 발견됐다. 신라 희공왕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새긴 비석인데 일부분만 남아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비에는 국주 천운대왕이 나온다. 국주 천운. 국주는 국왕이다.
해공왕의 이름은 천운이었다. 이름에 하늘 천자가 들어가는 예사롭지 않은 인물 해공왕. 해공왕의 아버지 경덕왕은 불교 문화의 절정기를 이룬 왕이다. 석굴암과 불국사, 황룡사 대종 등 이름만 들어도 경이로운 걸작들이 쏟아지면서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누린 인물이다. 그러나 그에겐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다. 아들에게 왕위를 물리겠다는 경덕왕의 의지는 강력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왕비를 피하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한다. 두 번째 왕비 만월 부인을 들이고도 아들을 얻지 못했다. 삼국유사엔 아들에 대한 경덕왕의 강렬한 의지를 알 수 있는 재밌는 기록이 있다. 경덕왕은 당대 최고의 스님 표훈대덕을 부른 후 천상의 천재에게 아들을 점제해줄 것을 청한다. 천재는 딸은 가능하지만 아들은 없다라고 했다. 천재의 뜻을 전하자 경덕왕은 딸을 바꿔 아들로 만들길 요구했다. 가능은 하나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란 천재의 충고에도 그는 아들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늘의 뜻을 거슬러 나온 아들이 해공왕이다. 과연 해공왕은 자라면서 기이한 행동을 일삼는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강인한 여성,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은 가장의 역할, 나아가서는 사실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가정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는 남성으로서 어떤 롤 모델을 가질 수 없고 엄마가 롤 모델이 되는 상황에서 엄마를 아무래도 더 존경하고 이상시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 남자보다는 여성성에 훨씬 더 익숙하고 동경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가정 환경, 그 강한 어머니라는 가정 환경에서 이 아이가 그런 어떤 엄마에 대한 감정을 그 여성적인 옷이나 어떤 물건들에 투사해서 사용했을 확률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배를 잇겠다는 경덕왕의 의지는 실현됐지만 해공왕의 운명은 에밀레종 전설 속 아이처럼 순탄치 못했다. 96각간의 난이 발생하고 궁성이 33일간이나 난군에 포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에밀레종이 완성되기 1년 전엔 김융의 난이, 5년 뒤엔 이찬 김은거가 반역을 모의하다 사형당하고 8월엔 이찬 염상과 시중 정문이 거병했다. 심지어 경주 남산의 국고가 불타고 약탈당하기까지 한다. 반대 세력의 반발이 커지면 커질수록 김웅의 권한은 커졌다. 흥미로운 건 해공왕 시절에 유독 천재 현상이 많이 나온다. 해공왕 2년 하늘에 해가 둘이 나타났고 힐성이 떨어지기도 했다. 북궁뜰에 별 2개가 떨어지는가 하면 해공왕 6년엔 힐성이 한 달이나 사라지기도 했다. 혜성이 뜬다든지 암석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은 이 데이터를 보면 거의 균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치가 불안하고 또 불만 세력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런 천재 현상을 왕의 잘못이라고 사람들이 명분을 삼는 겁니다. 명분을 삼게 되고 그걸로 명분을 삼아서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건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신종을 만드는 작업은 끝없는 실패를 거듭하며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성덕당 신종을 그 필사적으로 이거를 그 완성을 시킴으로써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그런 그 이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덕당 신종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라 왕실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대국가적, 대왕실적 그런 이벤트의 산물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비극의 끝은 희공왕 16년에 발생한다. 김지정이 난을 일으켜 궁성을 장악한 것이다. 2달 만에 김양상이 난을 진압하지만 희공왕과 태우 만월 부인 외삼촌 김홍은 모두 난중에 살해된다. 그 희공왕을 지켜본 서러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엄마와 이삼촌의 틈바구니 또 권신들 간의 권력 암투 속에 자기 역할을 못하고 호소아비로서 희생돼간 그 희공왕에 대한 강한 연민과 동정을 품고 있었고, 그것이 마침 그 시절에 완성된 성덕대왕 신종의 이야기를 빌려서 그런 궁중의 비극을 그 주종의 설화에 외필 씌워서 담아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앤서니 퀸이 콰지모도 역을 맡고 또 지나 롤라 브리짓다가 에스메랄다 역을 맡아 열연한 영화 노트르담의 곡추. 이 영화를 통해 노트르담의 성당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이 비극적인 유아 인신공양 설화와 또 해공왕의 슬픈 죽음이 담긴 성덕대왕 신종. 이 성덕대왕 신종은 노트르담 성당의 종보다 훨씬 깊은 역사와 또 풍성한 느낌이 담긴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성덕대왕 신종에는 어린아이의 인신공양 말고도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특이한 형태는요, 종의 상단부에서 종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 특이한 형태의 용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장대한 크기와 소리, 아름다운 문양 외에 종 상단부의 조각이 일품이다. 용트름하듯 꿈틀대는 한 마리 용이 큰 원통을 짊어지고 있다. 마치 종의 뿔처럼 솟아있다. 용류라 불리는 종 고리 부분인데 고리로 보기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 한 마리 용과 원통의 정체는 무엇일까? 상원사에도 성덕대왕 신종보다 50여 년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신라종이 있다. 성덕대왕 신종보단 작은 편이지만 아름다움이 있어서는 결코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상원사 신라종에도 역시 용 한 마리가 굵직한 음통을 지고 종머리에 앉아 있다. 남아있는 신라종은 모두 700년대 이후 제작됐고 한 마리 용과 원통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종에도 쭉 등장한다. 일본 나라연의 유서 깊은 절 동대사엔 752년에 만든 대형 종이 있다. 3.8m 높이를 자랑하는 일본의 국보로서 대표적인 일본 종이다. 그런데 종각 들보 사이로 보이는 종고리엔 두 마리의 용이 있다. 동대사 종뿐 아니라 모든 일본 종의 고리엔 두 마리 용이 있고 우리나라 종에서 볼 수 있는 원통은 없다.
근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인천시립박물관. 야외 전시장엔 특별한 유물이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녹여서 전쟁 물자로 사용하기 위해 중국 대륙에서 약탈해왔던 송, 원, 명나라 시대의 종들이다. 일본 종과 마찬가지로 두 마리 용이 좌우 대칭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역시 원통은 없다. 왜 우리나라 종에만 불안정하게 한 마리 용과 원통이 있을까? 절묘한 주형이고요. 그런 형태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게 주목되는 요소입니다. 그러한 그 용류는 신라종부터 고려종으로 또 고려 전기 후기를 거쳐서 조선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창성을 고려해서 이제 우리 종은 소위 코리안벨이라고 하는 그런 학명까지 얻게 됐고요. 그런 이 양식은 세계에서도 유일한 그런 조형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코리안벨, 그 귀한 형상 때문에 학명까지 가지게 된 우리나라 종. 원통의 내부는 비어있다. 그래서 음통, 즉 소리가 빠져나가는 구멍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다. 실제로 성덕대왕 신종의 내부를 살펴보면 구멍 하나가 바깥의 원통과 연결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종 곳곳에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실험을 해봤다. 원통으로 300Hz의 고주파가 빠르게 빠진다. 타격 시 발생하는 주요 음파는 64Hz와 168Hz인데 음통은 300Hz 이상 고음만 밖으로 방출시킬 뿐이다. 그런데 성덕대왕 신종의 가장 중요한 음이 1차가 64Hz, 2차가 168Hz 음이 있는데 이 주파수 성분들은 이제 음통을 통해서 바깥으로 방출되는 건 아니죠. 이것이 과연 청중이 들었을 때 그 소리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는 이 전체 그 몸통에서 나오는 그 소리의 파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면적이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음통의 면적이, 전체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음량 파워는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 소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음통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중국 종을 보면 더욱 음통 기능론에 의문이 생긴다. 구멍 하나면 된다. 심지어 이 중국 종은 어깨 부분에 구멍을 뚫어 이를 대신한다. 일본 종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구멍이 아예 없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면 우리 종의 원통도 아예 구멍이 없는 종들이 등장한다. 결국 용이 짊어지고 있는 원통은 음통의 기능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만들기 복잡한 한 마리 용과 둥근 통은 무슨 의미일까? 신라인들이 한 마리 용과 원통에 얼마나 집착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 있다. 신라시대 말에 새겨진 귀중한 암각 관점이 그것이다. 스님이 종각에서 타종하는 모습을 암벽에 세밀히 새겨놨다. 전해지는 신라종은 모두 7점, 예외 없이 용 한 마리와 원통이 있다. 역시 원통을 짊어진 한 마리 용이다. 변함없이 동일한 양식의 종이 13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주조됐다는 것은 우연히
단순히 그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거나 무작위의 소산이 아니라 7세기 또는 8세기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확고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추정을 해봅니다. 이곳은 죽어서 동해의 용왕이 되었다는 문무왕의 묘 대왕암 앞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기 시작한 경덕왕. 경덕왕 때는 신라의 불교 예술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을 만들었던 신라인들. 그런데 왜 그들은 종의 머리 부분만은 고집스럽게도 복잡하고도 어렵게 만들었던 걸까요? 이런 특이한 형상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신라종과 비신라종이 있을 뿐이라는 평가마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 특이한 신라 종머리의 비밀을 바로 이 문무왕의 염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종은 모두 700년대 이후 제작된 종이지만 700년대 이전에도 종이 있었음을 고구려 벽화 속에서 볼 수 있다. 고구려인들의 화려한 행사를 기록한 대행렬도. 행렬의 중앙에 악대가 보이고 종을 치는 장면도 보인다. 그런데 고리가 좌우대칭의 쌍고리 형식이다. 일본 나라연 중궁사엔 622년에 제작된 불교 유물 한 점이 보관돼 있다. 슈오토쿠 태자가 죽자 극락왕성하기를 기원하며 태자 비의 발원으로 제작된 자수 그림이다. 그림 속엔 타종하는 스님과 종이 보이는데 종에는 십자 문양의 가사대가 수놓여 있다. 열십자의 가사대 문양은 일본 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여기서 타종 장면을 유심히 보자. 먼저 한국식 타종이다. 이번엔 일본식 타종이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종을 높이 매달고 줄을 당겨 어깨 위로 타종한다. 명확히 다른 타종 방법이다. 다시 그림 속 타종, 한국식 타종이다. 왜 일본 종을 한국식으로 칠까? 슈오토쿠 태자의 전기에 해당하는 상궁 성덕법왕 제설에는 천수궁 만다라 수장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들 이름이 있다. 고구려에서 건너간 고려가서일과 가야계인 함노가기리 등이 그렸다고 돼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만다라 수장이 만들어진 7세기 초반 이전에 한반도에서 유행하던 종의 모습을 그 밑그림을 그린 화사들이 그대로 본을 따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700년대 이전엔 한일 양국의 종이 비슷했다는 뜻이다. 700년대 이전 우리 종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유물. 역사학자 장도빈이 1933년 찍은 고구려 종이다. 그런데 종고리가 한 마리 용이 아니라
2마리다. (700년대) 이전 우리 종은 중국, 일본 종과 양식상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700년대 이전의 좌우대칭 구조의 종고리 양식이 통일신라 시대인 700년대 들면서 완전히 다른 종으로 바뀐다. 700년을 전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600년대에서 700년을 넘어가면서 또 800년을 넘어가면서 중국종이나 일본종은 그 조형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마리 용이 고리를 형성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한국종에서만 불현듯 이전의 종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갑자기 그 음통을 가진 그런 1마리 용의 용고리를 가진 그 종이 탄생이 된 거죠. 거기에는 그 의도된 어떤 기획이나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의도된 그런 그 조형으로서의 그 창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일까? 왜 갑자기 만들기도 어렵고 특이하다 못해 기괴한 구조의 종이 등장한 것일까? 원통을 짊어진 용의 미스터리는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기리며 680년에 창건한 가문사에서 풀기 시작한다. 삼국 통일과 대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신라의 영웅 문무왕. 그는 죽어 동해용이 되겠다며 화장 후 해종능인 대왕암에 묻혔다. 문무왕이 죽은 지 10개월 후인 682년 5월 가문사가 완공됐다. 그런데 그날 대사건이 벌어진다. 동해에 대나무가 있는 작은 산 하나가 가문사를 향해 왔다 갔다 했다. 밤낮으로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했고 이래 동안 비바람이 몰아쳤다. 왕이 그 산으로 가자 문무왕과 김유신의 사자인 용이 소리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문무왕의 신탁과 함께 흑옥대와 대나무를 바친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만파식적이다.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부니 적군이 물러가고 돌림병이 퇴치되며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잦아졌다. 천하의 명물 만파식적. 독특한 신라 종머리의 비밀은 만파식적이었던 것이다. 만파식적 사건 이후에 통일신라 시대에 종의 양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양식이라는 것은 용통, 굴뚝 같은 이런 용통이 하나 딱 쓰죠. 여기에 용트림이 올라가면서 용의 머리가 앞을 딱 차지하게 되죠. 용머리가. 그래서 단용에다가 단용, 한 마리의 용, 한 마리의 하나의 용통, 굴뚝. 이것이 전형적이고도 전통적인 양식으로서 신라 이래 쭉 우리나라의 양식으로서 이제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느닷없이 등장한 우리 종의 비밀은 바로 대나무를 지고 파도치는 동해바다를 헤쳐오는 장쾌한 용의 모습입니다. 후쿠오카 시립박물관의 소장 중인 한 점의 고려 종은 우리 종이 만파식적을 형상화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용과 원통을 둘러싸고 있는 파도 문양이 그것이다. 수면에 들락거리는 박진감 넘치는 용머리. 뒷발로 파도를 박차고 있다. 팽팽한 근육을 드러낸 앞발로 힘차게 물살을 당긴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의 초창기는 굉장히 아주 예민한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내부적으로 온갖 갈등과 분란과 과거의 기억과 원한이 그야말로 물 끓듯 하는 시대입니다. 만파식적 설화에서 제시되고 있는 피리 소리는 바로 신라 사람들 스스로가 백제 사람들과 고구려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아픔으로 손을 내미는, 그러므로서 함께 더불어서 함께 통곡하고 아파하는 이런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기제가 만파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의 소리, 성덕대왕 신정. 그 울림은 원혼을 달래는 진운곡이자 통합과 소통의 소리다. 우리 시대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성덕대왕 신종. 이 성덕대왕 신종은 장대한 크기, 또 빼어난 예술성, 아름다운 소리만을 자랑하는 그런 단순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설화라는 형식을 빌려 역사에 증언하고, 또 이 종소리를 통해 새 시대를 열고자 했던 통일 신라인들의 염원이 담긴 종이었습니다. 휘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죽어간 원혼들과 고구려 백제의 유민들의 사무치는 원한을 풀어줘야 하는 시대의 소명을 안고 탄생한 성덕대왕 신종. 그 울림은 신라인의 혐오한 성찰의 소리이자 패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통합의 소리였습니다. 진실한 소통의 상징이었던 성덕대왕 신종의 장중한 울림. 그 울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긴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